달러가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G20 회의 내용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선 당면한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규제 개혁을 비롯한 정책들을 더 일관성 있게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달러당 148엔 선을 넘어섰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8엔대까지 치솟은 경우는 199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뉴욕의 외환시장에서 어제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56엔 오른 달러당 148.73엔을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6도, 습도는 57%입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43회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보행 방법이 바로 흰 지팡이죠. 그래서 오늘 이름을 흰 지팡이의 날 이렇게 붙인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야가 국감에서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언론이 장애 차별적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적했네요. 눈먼 돈, 또 절름발이 행정, 정신분열적 행태, 이런 표현들이 장애 차별적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실생활에서 이런 장애 차별적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부터 우선 저부터 더 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정찬호 캐스터. 네, 구름 뒤에 숨은 햇살과 선선해진 바람, 오늘 날씨 나들이를 재촉하는 듯합니다. 낮 12시 무렵, 그러니까 지금이 지방 방향 이동할 때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경부선 부산 쪽 총 40km 가까이 정체인 가운데 경기권에선 동탄부터 남사까지가 가장 힘겹고요. 충청권에선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 대부분 구간 막히고 비룡 분기점 주변으로도 정체가 증가합니다. 경부선 안성분기점에서 평택 제천선으로 갈아타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분들도 제천 쪽 서안선과 금광 1터널 사이 꽤나 긴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이후 대소 분기점에서도 정체입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진입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이 밖의 구간에선 무난한 편입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 서울 양양선 타고 양양 쪽으로 향하신다면 경기권인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 사이 9km 구간, 영동선 강릉 쪽으로 도 마성터널과 양지터널 사이가 가장 불편할 뿐 강원권 내에선 아직 새마을 주변에서만 주로 정체입니다. 그리고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고속도로 초입인 초월 주변에서 막힙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하죠.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북한의 도발 계속됐는데 특히 지난 목요일 13일 밤부터 어제 오후까지 연속적인 도발이 계속됐죠. 어떤 도발이었죠? 예,
24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4차례의 군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투기 위협 비행, 그리고 해상 포격, 탄도미사일 발사, 또 그리고 해상 포격 이런 순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네. 이번처럼 단시간에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5년 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해상 포격의 경우에는 9.19 군사 합의로 설정한 동해와 서해 완충 해역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포격을 했습니다. 예. 그 어제 새벽에는 170여 발을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390여 발을 사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9.19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맺어졌던 건데 이번처럼 파기론이 힘을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의담을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죠. 그렇죠. 예, 지상, 해상, 공중 여기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미사일을 쏘는 게 일종의 간접 도발이었기 때문에 파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엔 9.19 합의로 설정한 완충 해역에 직접적으로 해상 포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면으로 그 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 합의 위반인 건 맞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깨는 의미 없는 합의다 이런 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그런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9.19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말하면서 합의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또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면서 여권에서는 전술핵 배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좀 내놨죠?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의 그 전술핵을 포함한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예.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 이런 이 워딩을 말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인 건데 다만 역시 전술핵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전술핵 얘기가 나오는 건 여당 쪽인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이런 등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이 비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주장이 실제 전술핵 배치를 원해서 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이 협상력을 위한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미국 전략 자산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치권의 이제 제일 큰 뉴스는 감사원의 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 예. 중간 결과를 발표했죠. 결론이 뭐였죠? 정부의 이른바 월북몰이가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건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게 정부가 왜 그렇게 월북이라고 빨리 단정했냐 이거였거든요. 예. 당시 야권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당시 야권에서도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월북몰이의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와 국정원 모두
최초 보고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자진 월북이라는 이 첩보를 보고받은 뒤에 바로 국방부와 해경에 자진 월북을 기초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이드라인 어떻게 작성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피살 공무원을 월부로 볼 수 없는 다른 증거들도 충분히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청와대 안보실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렇게 감사원은 봤습니다. 예. 근데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 뭐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 배에 슬리퍼를 벗어두고 갔다, 뭐 이런 것들인데 감사원은 그런 근거들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당시 정부가 월북 근거로 제시한 게 4가지였습니다. 남한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CCTV 사각 지역에 슬리퍼가 있었고, 그리고 피살 공무원 발견 당시에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월북 의사를 피살 공무원이 표명을 했다. 이 4가지였거든요. 북한군에게 표명했다 이거죠. 예. 근데 감사원은 이 4가지 근거가 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해경은 사고 당시 피살 공무원이 해수부 배에서 구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월북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수부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거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구명조끼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배의 구명조끼 수량도 하나가 비는 상태가 아니라 이상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해경이 자진 월북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예. 또 북한의 그 피살 공무원이 북한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살 공무원이 처음부터 월북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북한군이 계속 해묻자 거의 끝에 대답을 한 건데 이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월북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정부가 아예 이 가능성은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감사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도 감사원은 밝혔고요.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잖아요. 예.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도 감사원을 취재하긴 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감사원 감사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감사원 감사는 사무총장 소속의 각 실무진이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한 뒤에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올리면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요. 예. 감사 보고서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아니면 좀 감사가 불충분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해당 부서에 수정이나 보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좀 수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논의를 한 뒤에 감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죠. 예. 그러면 이 의결된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월성 원전 감사 때나 뭐 다 거의 모든 감사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이 감사한 결과 정도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니까 확정된 최종 보고서가 아닌 거죠. 이런 면을 두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여론전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보고서를 먼저 발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도 많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결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당한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겠네요.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문서를 삭제했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갔지 문서를 파기하러 간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
검찰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네. 자, 또 다음 뉴스인데 이번 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죠. 어떤 발언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컬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환노위 국감이었는데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이 과거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적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전용기 의원이 질문을 하자 예. 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 신영복 선생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죠. 그렇죠. 예, 그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또 앞서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는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뭐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고 여당 내에서도 조금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예, 김 위원장의 거친 발언에 국감장에서도 여당도 답답해했습니다. 오전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에게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가 파행을 겪었는데 이 점심에 여당 측에서 김 위원장을 설득을 했어요. 좀 사과를 해라. 설득을 하기도 했는데 여당도 사과를 하면서 무난히 넘어가는가 했어요. 예. 그런데 김 위원장이 저녁이 되자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니까 여당도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여당 내에서도 사실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넘어서 좀 극우적인 발언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노동계를 향해서도 거친 발언을 많이 쏟아냈죠. 예. 그 노동계를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발언까지 하니까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강성 발언 논란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실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고 오히려 김 위원장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했다.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죠.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경찰이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그동안 받았던 그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을 했죠. 그런데 불송치를 결정했던 이유가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는 따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수사한 무고 혐의는 좀 다릅니다. 우선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를 했고 이에 대해서 허위 폭로라고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를 했었죠. 그랬죠. 그러자 가세연은 무고로 이 전 대표를 다시 고소를 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한 수사인 건데 무고인지 아니면 적절한 고소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상납 의혹이 허위인지 진짜인지 판단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건 성상납이
있긴 있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기소 의견 송치가 현재로선 정치적 파장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가처분 신청도 다 기각이 됐고 이 전 대표가 항고도 안 해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이해관계가 크게 물려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뭐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단 검찰은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향해 가고 있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전북에 위치한 덕유산에 단풍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부산이 24도, 강릉, 대전 23도, 광주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경남, 제주도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대체로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 제주도 산지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후로 주 초반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텐데요. 서울의 경우 월요일 낮 기온이 14도 선에 그치고 화요일과 수요일엔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보다도 더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50%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km 정체되고 있고요. 더 가서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또 노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 4km 정체인데 역시 사고 때문에 어렵고요. 반대 남이 방면 역시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또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동화면세점에서 원표공원 앞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동화면세점에서 원포공원 하위 3개의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 두 전문가로부터 차례로 우리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좀 진단하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물가, 게다가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우리 경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위기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까?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위기에 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복합위기에 이번 달 이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열었거든요. 예. 가계부채 우려 있지만 여전히 5% 고물가, 1,400원을 웃도는 환율, 여기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라는 이제 고육지책인 셈인데, 예. 근데 지난해 8월 돌이켜 보면 당시 기준금리 0.5%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차례 걸쳐서 1년 2개월 동안 2.5%포인트 올린 겁니다. 이게 인상 속도도 신기록이에요. 이렇게 고강도 긴축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도 잡지만 대출이자 부담 커지고요. 예. 소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경기를 위축시키죠.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누적된 인상폭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더 무서운 건 대출이자 폭탄입니다. 한 해는 앞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준금리 한 단계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 4천 원 늘어납니다. 근데 그 인상폭에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자 한 사람당 연간 이자 부담이 1년 새 평균 164만 원꼴로 늘었다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은 당연히 소비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 해는 이번에 빅스텝만으로도 소비는 0.5%포인트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률도 0.1%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하고 환율 안정이라는데 물가 여전히 5%대, 한은의 목표치가 2%예요. 안 잡히고 있죠. 2배 이상. 금리를 올려도 안 잡히고 있죠. 맞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한 1년 정도 되면 나타나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환율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치입니다. 1,400원 뛰니까 하루에 20원씩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빅스텝이 오히려 잡으라는 물가 못 잡고 가계이자 부담 더 늘리고 소비 경기만 망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왕창 풀었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또 뭐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왕창 뛰었고 뭐 글로벌 공급망 좀 위축되어 있는 거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치솟고 물가 잡으려고 미국부터 제일 앞서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같은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자, 이 주요 말씀해 주신 해외발 요인들이 주류예요.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있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예.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발 이제 메이드 인 USA 즉 미국 보호 무역 움직임까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이제 복합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고 트리거가 따로 있고 이번 기회에 한몫 잡자 정치적 계산까지 더해지고 있거든요.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푼 달러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전 세계에 한 5조 달러가 풀렸는데 이거 회수하기 전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달러 더 풀었습니다. 더 풀었죠. 더 풀어서 총 누적 9조 달러. 1경원이 넘는 달러가 전 세계에 풀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 거품 만들었고요.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트리거 역할을 했어요. 하필이면 곡물과 에너지 부국입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됐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미국이 바로 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가속한데요. 예. 반도체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미국 기술로 미국에서 만들고 팔겠다. 미래 먹거리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대중국 견제라는데 한국이 더 아프다. 왜 하필이면 우리 미래 먹거리와 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 세 가지 요인들 얼마나 장기화될까 우선순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강달러, 미국 우선주의 어떤 게 가장 먼저 끝날까요? 모르죠. 강달러가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달러가 먼저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그 골이 깊으면 산도 깊고 지금 당장 미국도 금리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그렇죠.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강달러는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환율은 좀 잡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끝나도 원자재 가격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제외하고 공급망 따로 재편해야 되거든요. 또 가장 무서운 게 미국의 우선주의인데요. 이건 달러 패권이자 끝이 안 보입니다. G2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않은 한 쭉 갈 수밖에 없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금융 측면하고 우리 이제 무역 측면하고 나눠서 좀 보면 이러다가 혹시 IMF 금융위 같은 게 또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나마 내년 상반기 강달러가 좀 누그러진다고 예상하시는 거 봐서는 그 위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저는 지금 보면 이제 IMF가 내년 유로존 경제는 제로 성장. 미국은 1% 성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의 33%가 올해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 마이너스 예.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가장 아프냐? 아시아입니다. 신흥국. 가장 빨리 달러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 역환율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연거퍼 3번씩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스웨덴 이른바 준기축통화 국가들이 4걸음씩 난 더 빨리 달린다.
그랬더니 스위스, 홍콩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서 3걸음씩, 한국과 영국, 노르웨이가 빅스텝 2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60여 개 국가가 미국 눈치 보면서 뒤따라가고 있는데 예. 달러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낙오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러 국간이 다 털린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IMF 구제금융 받아서 SOS예요. 이런 국가들이 지금 50여 개 국가가 IMF에 달러 달라고 지금 주서서 대기 맞아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 오징어 게임의 막바지. 굉장히 클라이막스예요. 막바지 눈치 보기인데요. 연말까지 베이비 스텝 예고했던 이창용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에 빅스텝 한 이후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됨을 알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라고 예. 해명을 했어요. 예. 이게 12일 금통에서 한 말이고 13일이 되면 또 기조가 바뀝니다. 13일은 어떤 날이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택 또 바뀌었어요. 미국은 당초 올 연말 4.5% 정도 가겠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지금 근원 물가가 미국의 근원 물가가 이게 변동성이 큰 음료와 식음료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그 근원 물가가 40년 내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올해 미국 11월, 12월 2번 남았는데 영거퍼 빅스텝을 5번 연속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빅스텝에서 기준금리 겨우 3%로 올려놨는데 지금 3%인데 미국은 4.75%로 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등 떠밀려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또 빅스텝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물론 이번에 금통위원회에서 2명은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봐라. 가계이자 부담 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 감안하면 뚜벅뚜벅 가야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행이 추산하기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6개월 이상 장기화된다. 그러면 자본 유출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되다 보면 과거 IMF와 같은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단 저는 앞서 제가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1,400원 선 환율 넘어간 게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당시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 많이 빠져나갔어요. 한 달에 200억 달러 이것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인 건 맞지만 지금 한 4,100억 달러예요. 갖고 있는 게 일단 많이 있죠. 맞습니다. 세계 한 8위 내지 9위 수준이고요. 예. IMF 외환위기 당시는 200달러, 100달러, 39억 달러까지 마지노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단기 회체 비율 말씀하시는데 지금 40% 초반인데 IMF 당시엔 200%, 300% 가까웠어요.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국가 신용 등급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환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래도 수출이 주력인 국가니까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무역 수지도 적자, 경상 수지도 적자. 또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또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이 대목이 더 중요한 대목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이 달러 캐시카우 무역에서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라고 믿는 배경은 아무리 자본 유출이 있어도 수출로 우리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IMF 이후 처음이고요. 여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우리 경제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2달째 줄어들어서 이러다가 우리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이 쌍둥이 적자라고 해서 이제 경상수지 플러스 재정수지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 펀더멘털 대외 건전성 지표 이 경상수지마저 8월에 이례적으로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거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일단 그 정부와 이제 기업과 그리고 개인이 다 이제 복합적인 위기에는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정부는 이렇게 물가 어려우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고요.
환율 어려우면 우리 중소 수출 기업들 키코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예. 환율 변동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흑자 도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살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모두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뺏기는 건데 이게 지금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법안을 서명시켜 놓고 난 다음에 시행령 고치는 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서 현대차, 삼성, 이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롯데까지 전부 다 철수하거나 점유율이 빠졌어요. 예. 지금 이 초격차 기술을 유지 않으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늘 우린 당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늘 터질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은 문제는 초격차.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동네 깡패도 전교 1등은 안 건드려요. 아무리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에서 소비자들이 나 여기 거 사겠다라고 만들어야 돼요. 초격차를 꼭 유지해라. 맞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왜냐? 지금 사실은 그 무역수지 적자가 에너지 수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 소비를 10%만 줄여도 무역 적자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테크 시대 아니에요. 빚을 줄여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로 20% 더 떨어질 거라는 예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출 줄이고 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좀 대비해야 되는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빚 줄이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고난의 행군에 대응하자. 한마디로 위기 진입하고 있다. 이 위기는 당분간 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에는 전 정의당 의원이고 군사평론가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김종대 객원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북한 요새 왜 이럽니까? 미사일 계속 쏘더니 이제 6회공 한꺼번에 도발을 하네요. 왜 이래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런 해석이 주류를 이뤘는데요. 예. 네, 어제하고 그저께 우리 서해와 동해 완충구역에다가 거의 많게는 400발 가까운 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대응 차원을 이제 훨씬 넘어서 여차하면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과시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예, 이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에 우리 연평도 폭격자 사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K9 자주포 쏜 게 불과 10여 발 남짓인데 예. 이번에 400발입니다. 400발.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하는 어떤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의지를 과시하는 무력 시위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아시아의 큰 판을 본 건데요.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한미일과는 대치하는 아예 경계선을 그어놓고 완전히 어떤 북중러와 결탁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 자신은 핵 강대국으로서의 확실한 강대국 정치에 이제 뛰어들겠다. 과거는 자신의 체제 안전이라든가 자기네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라고 이해됐지만 지금은 지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큰 판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신냉전을 완전히 고착화시키고 자신의 위상을 핵 강대국의 위상으로 확 다지기 위한 그런 전략적 포석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확고하게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한미일에 각인시킴으로써 여차하면은 주변 정세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진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식의 도발까지 갈까요? 이제 우리 군도 9.19 군사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만일에 평양이 되고, 아주 민감한 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 NLL 근처의 서북해역이라든가, 또
또는 동해에서 올해도 또 오징어 잡이가 성어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남북 군함이 대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데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진다면은 긴급한 안보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명백하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깬 거 아닙니까? 이번에 포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선거 기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예. 그러는 와중에 우리 전방에서 그 완충구역의 이남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했다면서요? 그런데 북한의 감시 장비가 시원찮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포성은 들리고 또 어떤 남측의 군사적 움직임이 확인이 됐는데 이걸 우리 측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거는 남측이 뭔가 이제 대응 사격 훈련을 한 거라고 보고 이걸 좀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남측이 먼저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이거는 절반 정도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그럼 뭐 남측이 먼저 위반했다고 우기건 어쨌든 또 우리가 관측한 바로는 명백히 완충 지역이 이번에 포사격한 건 확실하니까 사실상 9.19 군사 합의는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무력화될 조짐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9.19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니죠. 북한에 대해서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당정 간에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당정 회의를 해서라도 집권 세력이 좀 의견 통일을 해야지 중구난방인데 이런 것도 불안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 이번에 우리 포사격 훈련은 그 완충구역 이남에서 다연장 로켓을 쏜 건데요. 그 MLRS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이 굉장히 이게 화력이 강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관측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호 통지라든가 어떤 우발적인 판단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 자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사려 깊은 위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김종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전략적으로 포석을 깔면서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대화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일단은 북한이 대화하고 싶다면 그 상대는 미국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연일 대화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은 촉구는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미가 약간 다른 점입니다. 이런 점도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 북미 간의 대화가 단기간에 낙관적이지 않다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주변국을 상대하는 제3의 루트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너무 한미일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어떤 그 대륙을 향해서 더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이게 뭐 동맹이다 아니다 편가르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안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땐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말고 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중국, 러시아에 쏟아라.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뭐 전쟁하느라고 정신없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 3년임에 정신없고 북한은 공공연하게 뭐 적들과의 대화가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 참 이 여건은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북중러가 결속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이제 그 한미일이야 원래 안보 협력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북중러가 단결해서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데 차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미일은 보이는데 북중러가 안 보입니다. 그쪽에 대한 접근조차가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외교부에 설치한다는 소문이 있는 그 인도 태평양과 설치 문제가 검토 중인데 인도 태평양은 아시아가 없어요.
인도양과 태평양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라시아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도 상당히 큰 외교의 이니셔티브였는데 예.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미일만 강조하지 말고 더 다각적 외교 전략을 펴라 이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회색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중국도 자기네 정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중국이라고 해서 환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긴 또 러시아 편만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회색지대가 승부처예요. 네네. 색깔이 분명한 데는 원래 전략은 정해진 거고 우리가 중간지대나 회색지대에서 그 외교수를 발휘하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중국은 확실히 북한 편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핵실험 할까요? 7차 핵실험 북한?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 다양한 전술 핵 운용 부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소형 핵무기를 위한 실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핵실험의 실행 여부는 지금 그 개발돼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다양한 전술 무기의 개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최근에 2발의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순항 미사일이 핵 미사일이 될 수 있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그 관건이거든요. 탄도 미사일 성능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규칙하게 비행하는 전술 무기 이것을 전술 무기와 핵 무기화 할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핵실험 여부나 시기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종대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 이럴수록 외교를 다변화하자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시사본부 1부 마치고요. 1시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맵시라는 우리 고유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시라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고요. 단정하고 맵시 있는 옷차림 또는 맵시가 나다, 맵시를 부리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것을 한자어로는 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보통 태는 뒤에 있다나 나다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양반은 도포를 입고 갓을 써야만 태가 있어 보인다. 또는 그는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난다처럼 말이죠. 한자어 태와 비슷해 보이는 고유어 표현으로는 티가 있습니다. 티는 어떤 태도나 기색이란 뜻으로 그는 아직 전역한 티를 벗지 못했다. 그는 너무 점잖은 티를 낸다처럼 씁니다.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태도나 기색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린 소녀에게서 풍기는 고유한 기색이나 태도를 뜻하는 소녀티라든지 나이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나이티 같은